연준은 그렇게까지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경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판단을 가지고 금리 인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인플레 때문이었거든요. 예.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기 논리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때 주가가 하락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얼마나 늦었느냐의 문제. 리세션에 직면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내년도에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국장에서도 꽤 괜찮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FOMC 비커 느낌이 되게 오래전에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예. 비컷을 하게 된 계기들 그리고 이유들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총평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네. 예, 인플레이션이 좀 자신의 목표들 2%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 확신이 강화되면서 중립금리로 가는 어떤 기간을 이번에 좀 단축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보폭이 큰 금리 인하도 가능했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시장 컨센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25bp가 뭐 높긴 합니다만은 네. 또 슬금슬금 비컨 얘기도 계속 예. 나오더라고요. 네. 이 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번에 50을 했을 때의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 그런 어떤 계속되는 어떤 기대감, 네. 우리 이제 칭얼거림 뭐 이런 표현 써요. 네네. 예,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50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쉽게 잠재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연준은 또 그거를 다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마켓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결국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0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예. 향후의 데이터가 이제 다음번 FOMC까지 실업률 데이터가 2번 나온단 말이에요. 네. 2번 데이터를 봤는데 안 올라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좀 잡혀주게 되면은 아마 25bp만 해도 마켓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준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왜냐하면 뭐 연준 안에서 뭐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약간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기도 하고 네. 물론 블랙아웃 이후에 또 우리가 힌트들은 얻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근데 뭐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어떤 일종의 주도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크게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번에 이제 50bp 인하할 때도 반대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50bp 인하와 관련해서 이번 블랙아웃 이전에 그렇게 연준 내 컨센서스처럼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정작 뚜껑 열어봤는데 50bp 인하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표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네. 비교적 지지를 잘 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삐끗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연준 멤버들도 딱히 그렇게 반대는 많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거는 약간 퀴즈 같은 그냥 가볍게 드리는 겁니다만 네. 그럼 125도 올해 안에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125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세 번에 걸쳐서 총 125. 지금 우리 이제 맨날 보는 CME 페드와치 예. 데이터 아시죠? 네. 그거 보면은 앞으로 52번 더 한다가 네. 이미 25%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총 15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5가 그 데이터상으로는 컨센서스 뷰예요. 맞습니다. 이미. 예. 가능하죠. 근데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연준은 그렇게까지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 가능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면 달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럼요. 예. 이 호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준비하신 자료 위주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50bp 비컷에 대한 그 시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번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음번에? 이번 9월에 이제 비컷을 단행을 했는데 네. 혹자는
약간 늦은 거 아니냐, 7월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파월 의장도 그렇게 뭐 고용지표 미리 알았었더라면 7월에 인하했을 텐데 뭐 이런 네, 얘기도 예, 했던 만큼 그렇죠.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0 한 번 하니까 또 50 기대감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25를 했으면 25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네. 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뭐 한국에서 뭐 그런 얘기는 별로 드리지 사실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뭐 말씀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앞으로의 행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냐 침체냐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할 수 있는 뭐 자료들이나 아니면 근거들,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준비하신 자료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제가 추가 50bp 관련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 생각에 50을 더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현재 25 정도의 힌트를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크게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노동시간이 1인당 노동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감소하던 추세가 좀 반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예. 근데 그게 쭉 감소를 해왔던 패턴들이 지난해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이 다시 좀 회복하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실업률의 중요한 선행지표가 바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실업률도 지금은 좀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좀 있으면 또 연말 소비 시즌, 네.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소비 시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눈높이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경기 상황이 일자리가 좀 덜 증가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실질 소비 예. 데이터가 증가세가 비교적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목상으로 보면은 증가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가계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 소비가 꽤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실업률이 당연히 이제 뭐 무조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 4분기까지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4%대 초반에서 비교적 잘 버텨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50bp의 어떤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주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실업률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올해 연내에서도 약간 미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래도 소비는 좀 버텨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좀 넘기고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느 정도의 뭐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도 좀 줄어들게 되고 미국의 내부 소비까지 버텨준다면 이게 뭐 둔화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침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 네. 저희가 그러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25bp로 이제 이렇게 네.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는 시장의 실망감이 네. 있을 수 있겠다. 네. 워낙 컨센이 지금 다들 높게 잡아놔서. 네. 두 번째는 어쨌거나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때 오히려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 좋다더라. 떨어지더라. 그런 때가 있었죠. 예, 막 이런 얘기들로 또 걱정을 쌓아갑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에서 실망을 얼마나 할 건가의 문제는 아까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데이터가 괜찮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좋은데 갑자기 25를 고집스럽게 네. 인하했다. 시장은 50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격이 있죠. 그렇죠. 근데 네.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이 시장에서도 눈높이를 점점 낮춰나갈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FOMC를 딱 직면했을 때 25p 예. 인하하면은 그게 소화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마켓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금리 인하 때 주가가 하락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얼마나 늦었냐의 문제. 하고 되게 결부됩니다. 네. 늦었냐의 문제는 결국은 리세션이 온 다음에 예. 인하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이제 갈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리세션이 오지 않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주가가 잘 버텼죠, 사실. 네.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리세션하고 어떤 관계를 봤을 때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에 리세션을 얻어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안 꺾이고 있다가 리세션이 와서야 그제야 꺾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충분히 꺾였습니다. 네. 예, 리세션 아직 안 왔죠. 예,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리세션에 직면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혹자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후행 지표를 보고 연준에서는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실기는 할 수밖에 없고 실기가 얼마나 늦어지느냐, 뭐 적절하냐 정도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센터장님께서는 그래도 이번엔 나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됐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이번에 경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판단을 가지고 금리 인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 금리가 3%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5%대를 왜 유지했습니까? 그건 다 너무나도 40년 만에 온 높은 인플레 때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높은 인플레가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중립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경기 논리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중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고, 그러면은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은 긴축적인 금리 레벨도 중립에 가까이 가는 것이 지금은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논리가 훨씬 더 저는 우선시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걸 잡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으로서 네. 지금 미국 경제의 위치나 상황은 그럼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국 경제는 2022년도 이후에 경기 둔화 국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예. 보통 경기 둔화 국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은 일반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유례 없이 고금리 정책을 좀 세게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조금 더 둔화 국면이 길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쯤에는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있으실 텐데 네. 관련한 일단은 내용 좀, 금리 인하 효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약간의 이미 선행 지표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 차트를 갖다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에 동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ISM 제조업 지수를 봅니다. 네. 그게 아직 떨어지고 있죠. 낮은 수준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지표가 뭐냐 하면 재고 순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가 안 좋아도 재고만 나빠져도 감소해도 이거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실제로는 경제는 좋지는 않지만 돌아설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이 지표가. 예, 그래서 조만간 경기 동행 지표도 반등할 수 있다. 라는 힌트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네.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언제쯤 반등했느냐? 평균 9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금 9월 달이니까 평균 9개월을 잡아주게 되면 내년 중반쯤에 예, 경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자료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로부터 예. 실제로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저점을 찍는 예. 그 시차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3개월 정도 시차밖에 없었을 경우도 있고요. 네. 좀 길게 보면 이제 1년 살짝 넘게 시차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의 타이밍과 또 침체 쪽을 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됐을 때 그 네. 이후에 침체가 오더라라는 시기와 예. 좀 맞물리는 것 같아서 예.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 봐야 되나 물론 이거를 1대1로 이 지표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의 얘기는 예.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예. 이걸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되게 그러게요. 말씀드려볼까요? 예,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금리는요. 단기물은 정책금리잖아요. 네. 정책금리는 이번에 크게 움직였던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예. 고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를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금리는 장기적인 경제의 어떤 궤적까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궤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립금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가 평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가 적당한가의 문제인 것이고 네. 이게 장기 성장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3%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이 연준의 판단인 겁니다. 네. 그럼 장기금리는 그런 중립금리하고 단기금리의 중간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단기금리가 이 현재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까 리세션이 와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금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 사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꼭 둔화가 오더라. 네, 그런 과거 사례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근데 사실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봤을 때 주장을 하면 사실 어떤 지표나 어떤 자료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승론자가 될 수도 있고 하락론자가 될 물론 수도 맞습니다. 있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꼭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어쨌든 최근에 취했던 금리 정책, 기준금리 정책은 4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되게 그 어떤 중립금리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근데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게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거의 40년 만에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지. 어떤 지표들이나 자료들을 그래서 취사 선택하느냐도 네.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나 의견을 세우기에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드는 것 같은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앞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네. 2부에서는 또 다른 결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근데 하겠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네. 너무 이제 제가 직접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마켓은 마켓은요. 근데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꼭 그렇게만 가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마켓은 평균의 결과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보는 뷰와 그렇지 않은 뷰들이 섞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다라는 게 막 섞여서 마켓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경기가 계속 떨어지지만 회복될 수 있는 이 상황. 예.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리세션이 올지도 몰라라는 걱정들이 되게 중첩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는 마켓은 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시장은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떤 센터장님의 뷰를 봤더니 그래도 좀 회복 국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계속 좀 안 좋은 질문들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잠시 후에 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또 이건 좋지 않아요? 계속 여쭤보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걱정 쪽에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뭐 금리 결정할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계속 걱정을 합니다. 뭐 실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적극적으로 좀 연준이 더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지금 복합적인 뭐 지금 분위기들을 봤을 때 뭐 더 나가자면 AI에 대한 불안감들 그래서 막 확산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좀 회복 국면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쨌든 뭐 앞서서 이제 뭐 미국 소비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나 이후의 어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시차 얘기도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실 펀더멘탈리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예. 저희가 늘 하는 게 그런 건데, 예. 이익 마진이 심하게 깨진 다음에
주가의 조정이 후행적으로 왔던 것이 바로 2008년도 그리고 2001년도의 경험입니다. 예, 그리고 설령 주가가 큰 조정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1980년대 후반에도 이익 마진이 깨진 다음에 90년 초반에 리세션을 겪어요. 네. 예, 그거는 70년대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마진이 먼저 깨졌는데 기업들은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약간 좀 후행적으로 꺾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미래에 대한 꺾였는데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지만 낙관론을 가지고 투자를 더하다가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그 과잉 투자가 결국은 리세션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기업 이익 마진이 너무 견고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사실 투자는 오히려 과소 투자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어떤 이 이익 마진이나 기업들이 돈 버는 어떤 속도, 능력 대비해서 보면은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버퍼가 아직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심하게 안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예, 특히나 이제 그게 빅텍에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빅텍 아닌 쪽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경제에 큰 버블이었고 오히려 투자를 더 할 수 있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얘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실업률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상당히 지금 잠재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센터장님께서 워낙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반대쪽에서 한번 똑같은 자료 가지고 반문을 드려보자면 네, 네. 기업 마진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좀 버텨줄 만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이익 증가율은 네.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좀 둔화 혹은 침체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AI 반도체 저희가 아무리 방송에서 아마존이 언제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200%씩 될 수는 없어요라고 하더라도 네.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시장도 있거든요. 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증가율이 내년 올해 이제 되게 높았던 쪽에서 내년도에 좀 떨어지는 거는 좀 당연하게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예. 매출액이나 네.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사실은. 그건 예, 사실은 그런 그로스가 계속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근데 주식 좀 이따 주식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떨어진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컨셉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갈 건가의 문제가 경기 침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침체를 우려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항상 예. 우리가 어떤 10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네. 5만 좋고 5는 나쁜 거죠.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네. 5는 올라가고 5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또 경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리세션이 그러면 반반의 확률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리세션은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리세션의 기간은 1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럼 50%에서 10%대 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뭡니까? 리세션으로 가지 않는 약간의 경기 조정, 완만한 경기 둔화 네. 이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주식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지만 네. 사실 미국의 주식 시장 역사는 어떻습니까? 거의 올라가잖아요. 그러게요.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거의 주가는 올라가고 혹시라도 약간 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표적으로 2022년도 빅텍 주가가 엄청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와 이거 언제 회복하지 했는데 1년 만에 회복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리세션으로 가지 않았을 때 미국 경제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는 전체 기간의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베팅한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걸 정말 베팅하려면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확률에 대해서 너무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워낙 좀 급하게 혹은 길게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거리만 있어도 이거를 좀 과대포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주가 조정의 빌미로 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강세가 워낙 세서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네. 앞에서 뭐 주식 얘기해야 되는데 막 네. 그러셨어요. 저희가
저희가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5분 지나서 예. 주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네.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세요? 일단 뭐 미국 주식 방금 얘기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증가율이 떨어질 때 물론 이제 시장을 성장주들 걱정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익 증가율이 올라올 때 주가가 이익 증가율이 올라오는 거 대비해서 되게 많이 오른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이 네. PER 10배짜리가 갑자기 30배가 되고 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에는 그로스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종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한번 경험했던 바가 있고요. 네. 엔비디아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죠. 뭐 그 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번 엔비디아는 테슬라하고 분명히 달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때 이 밸류에이션이요.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예, 물론 변동성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번 확장 국면에 대단히 부풀려지지 않았는데 그로스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다시 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뚝 떨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죠. 실적 나올 때마다.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좀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보고 네네.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익 증가율과 주가의 관계는 또 그런 것도 다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한국 주식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어쨌든 리세션이 아니라고 보면은 주식시장은 계속 좋을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한국 시장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제시드리고 있는 이 차트에서 10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2주마다 바뀌어요. 예, 네. 2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내용을 너무 머릿속에 주입시키지는 마시고 네. 예, 이 중에 이제 앞으로 2주가 지나면 이 중에 몇 개가 바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일단 저희 컨셉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반도체 주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크래프톤 이런 인터넷 게임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주식들도 있고, 뭐 방산, 풍력 이런 주식들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반도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원체 많이 하지만 네. 자, 이 왼쪽 차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저희는 경기 둔화의 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의 후반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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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자는 여기서 리세션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 저희는 이제 내년도 중반 이후에 턴어라운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중반부도 아니고 이미 후반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 국면에서 좋은 것이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입니다. 경기 네.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조만간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은 기술주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하하고 경기 뭐 방어 업종이 필요하니까 헬스케어에 막 사람들이 센티멘트가 쏠려 있지만 예. 저희는 그게 너무 쏠리지 말자. 예.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안 좋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피크아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내년도 상당 기간에도 그로스가 상당할 것이고 ROE가 깨지지는 않는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뭐 20만 원대 중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거기까지 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10만 원대 중반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 둔화 후반부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그러면 좀 담아가고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일종의 우리 뭐 바벨 전략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네. 적당히 분산된 포트폴리오. 지금 당장 좋다고 얘기하는 헬스케어라든지 예. 이런 약간의 방어적 컨셉, 그다음에 뭐 밸류업 이런 것들, 네네. 그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적당히 분산해서 가져가실 것을 저희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 가볍게 이거 하나만 더 좀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탑픽 혹시 네. 화면 통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시면, 다른 종목군들은 또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한 번씩 시세를 냈던 건데, 그냥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CS 윈드는 어떻게 해리스 트레이드 차원입니까?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거세요? 네, 한국의 헬스 트레이드 관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2차 전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저희는 2차 전지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렵다고 보고 예.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어닝 모멘텀이 좀 괜찮은 쪽을 고른 것이 바로 이 풍력 대표 주식 중에 하나 이겁니다. 예. 대선 결과도 그러면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담 반 진담반으로 여쭤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 맞았구나라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워낙 그 기반을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종목군들이니까 한번 그리고 2주마다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앞에서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전히 AI 빅테크들에 대한 의구심들 지금이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모두가 인정하는데 네.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기업 성장 측면에서는 야 피크 찍은 거 아니야라는 말이 벌써 나오긴 나와요. 네, 네, 네. 야 이거를 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잘해야 되는데요. 물론 브로드컴 이런 두 회사가 저희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어쨌든 걔들은 걔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우리 중요 기업들은 네,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사주는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M7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죠. 네. 예. 그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핵심 구매자들이죠. 사실 그들은 수익화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근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ASP를 올려요.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립니다. 뭐 검색 광고 시장이든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오피스 프로그램이든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런 거 ASP를 다 올리고 있어요. 올리면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마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떠냐? 생성 AI 중심으로 IT 서비스 마켓이 재편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무조건 장착해야만 하는 마켓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어떤 AI 개발 그리고 생성 AI의 핵심은 어쨌든 GPU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어떤 수요 멈출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아직은 초기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란은 어떤 큰 사이클 관점에서 꺾이는 국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사이클에서 네. 살짝 이제 약간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켓이 지금 개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 AI PC, AI 모바일 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에 MPU, 그 관련된 기업들. 네. 어쨌든 양쪽 다 디램 메모리는 다 필요한 거죠. 네. 낸드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 시장의 그로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일반 개인들은 아직 그거 맛보고 있지도 못하고든요. 그렇죠. 아직 개화를 하고도 엄청 퍼져야 되는 그 초기 진입 구간인데도 벌써 그렇죠. 시장에서는 워낙 이런 단어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피카운 얘기를 막 하니까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어쨌든 엔비디아 GPU 이쪽은 B2B니까 네. 당연히 이제 C 우리 소비자들은 네. 못 보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 그거는 이제부터 네.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로스를 체감하게 되겠죠. 예. 앞으로도 어떤 산업적인 확장이나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장도 그래서 좀 미래를 봤을 때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듣긴 했는데 저는 센터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다 못 들어가지고 네. 마음이 무겁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는 꼭 말하고 가야겠다라는 거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난 그냥 미국 주식 할래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반면에 코스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말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뭐 국장 탈출이 지능순 뭐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정부가 오죽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저렇게 뭐 이런. 저는 센터장님 입에서 그 관용구가 나오는 거 처음 들어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이슈가 계속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은 글로벌리 이제 경쟁이 심화될 때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냐의 문제가 물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저기 뭐 경쟁력 후퇴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 예. 그리고 저희는 내년도에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네. 이미 좀 약간 약해지는 기운들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달러가 좀 약해질 때 어떤 마켓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을 때는 달러가 강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 네. 그러니까 넌 US 마켓 대비해서 US 마켓이 더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달러가 약할 때는 어떠냐? 약할 때는 미국 주식이 반드시 아웃퍼폼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마켓 퍼폼 내지는 언더퍼폼하는 게 더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뭐 차트도 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코스피하고 S&P 500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일 때 코스피가 S&P 500을 잘 따라가고 심지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몇 차례 누적돼서 네. 쌓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낙관론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분명히 미국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러 약세 국면이 발생하게 됐을 때 넌 US 마켓이 오히려 좀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도 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우리 코스피도 저희는 뭐 내후년 정도까지 정고점 3,3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 지금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반도체 뭐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또는 뭐 방산 또 뭐 뷰티 조선 이런 것들 되게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퍼포먼스가 예.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구성하시면 예,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수익률도 국장에서도 꽤 괜찮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는 내년 내후년까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도 센터장님께 그 달러 약세 얘기 듣는 순간 그러면 미국이 아닌 미국 외 나라들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나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희망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와 함께 또 투자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휘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